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이런 아파트 절대 투자하지 마라. 장기 임대, 그 다음에 적은 세대수, 아파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방 신문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고 하는 거고요. 이전에는 제가 신문 기사를 먼저 읽고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이건 거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할애를 하고 신문 기사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뭐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니면 그런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8년 장기 임대 아파트라든지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들, 세입자들 핏 빨아먹어서 건설사들 키워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4년 단기 임대나 5년 단기 임대, 이 정도는 세입자도 먹고 건설사도 같이 그 이익분을 먹고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개념인데, 8년 장기 임대, 10년 장기 임대는 아예 그 건설사가 다 이익분을 먹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파트가 준공 나고 나서 가장 금액이 피크점을 찍을 때가 8년에서 10년, 11년, 12년 이 사이인데, 이때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 제일 비싼 시점에 건설사가 분양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건설사들은 많은 수십 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그게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세입자들은 내가 세입에 들어갔을 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그런다는 거에서 광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세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10년째 되거나 8년째 되면 이 지방 소도시, 그 다음에 광주권도 이렇게 좀 분양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8년 전에 2억에 분양 받았어요. 3억에 그때 시세가 한 2억이나 3억 정도 뭐 됐었다라고 하면, 8년이나 10년 뒤에 있을 때 뭐 좋은 민영 아파트들은 4억, 5억 하지만 일반 아파트들은 겨우 이제 1억 정도나 오르고 하니까, 어쨌든 8년간 뭐 10년간 저축해서 모아서 이것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집가가 빠르게 오르는 경기도권이나 강남에 가까운 경기도권이나,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3억에 했었을 그런 아파트가 10년째 가면 얼마 정도 가격이 되어지냐면 10억 정도 보통 되어져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서민들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는 임대차 할 때 그 5% 올리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사실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 분양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은, 분양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가 그 토지가 어떠한 뭐 8년짜리 임대, 4년짜리 임대 아파트를 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필지 자체를 지구 단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일반 뭐 건설사들은 1.25%도 올리고, 그때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임대가를 2%도 올리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거 부영이라는 회사는 특히 봐보면 해마다 5%씩 올려요. 해마다 5%씩 올리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냐면, 보통 우리가 1억에 대해서 5%를 올리면, 예를 들어 3년차 들어갈 때 1억 5백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게 머릿속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 년 때도 한 1억이나 되겠지, 1억 1000이나 되겠지, 그 다음 년 때 1억 또 1500이나 되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또 2년 해주고 2년 해주고 2년 해주고 한 10년 산다면 계약서를 한 5번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는 2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장기 임대로 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요. 1년마다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겁니다. 1년마다 매년 5%는 무려 9번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또 그 사람들이 1억이었으면 1억 500, 1억 1000, 1억 1500, 1억 2000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최대 올릴 수 있는 폭이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1억 500에서 5%고 그 다음에 그 1억 500에서 5%한 것이 또 5%고 이게 복리 개념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년차, 9년차 때 가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눈덩이처럼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서민들이 부영 건설 같은 경우 그 임대 아파트에 장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보증금 3천이나 5천 내고 월세 그 50만 원이나 아니면 30만 원이나 40 몇만 원이나 하던 게 첫 해는 또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8년 차, 9년 차 때 가면 보증금 한 7, 8천에 월세가 뭐 150, 180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가 가면 갈수록 내가 첫 해에 들어갔었을 때 이것을 내가 내 소득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했으니까 8년간 10년간 모아서 이걸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겠거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면은 가격이 급등해져 있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는 임대 아파트를 어느 정도까지 장기 임대를 해줘야 되냐면 4년짜리 5년짜리 하든지 아니면 30년짜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30년을 왜 30년이 저는 기본 필요하다고 보냐면 보통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어떤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요. 그럼 최하 제가 보기에는 5%도 너무 세다. 한 2.5% 이하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올렸었을 때 그 자녀가 신혼부부가 얘를 낳는데 바로 안 낳겠죠. 또 몇 년 살다 낳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언제까지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려고 하면 만 20세 그러면 결혼하고 바로 애 낳으면 20년 장기 아파트 경쟁 그런 식으로 현실이 안 이루어지니까 한 30년 정도 하면 적어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독립해서 나갔었을 때 그 부모가 부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곽지대로 나가도 돼요. 더 좀 열악한 주택, 더 안 좋은 데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죠. 보통 집값이 가장 큰 것이 뭐 때문에 집값이 크냐면 자녀의 초, 중, 고등학교 이거에 의해서 집값이 좌우됩니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는 실거주 할 사람들 특히 장기로 실거주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사 발령을 받았다든지 내가 어떤 파견 근무를 나갔다든지 했었을 때 뭐 2년이나 3년이나 이런 식의 해서 이런 사람들이나 들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것을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절대 이런 장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분양전환 받겠다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아예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 중해마루일이라고 나왔는데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있는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에도 부영 아파트가 지금 2차하고 3차 장기 임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LH 1단지 3단지도 장기 임대 아파트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10년 후에 그 가격 상승분의 가격을 분양 그 임차인들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 건물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는 갖다 거기 봉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저축해서 거기다 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제가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장기 임차로 해서 들어가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대수가 많든 적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이렇게 지금 중해마루일이 지금 219세대인데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걸 뭐 재건축하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그리고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 세대가 나와야 어떤 그 편의시설도 좀 많이 있고, 또 그 단지 내에 어떤 그 단지 세대 수가 많아서 그 관리비도 좀 절감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것이 별로 찾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파텔이라고 나오는데, 아파텔은 솔직히 그 없는 용어입니다. 건설사가 만들어낸 용어고, 이건 그냥 정식 명칭으로는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건설사가 이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봐보면 아파트는 그 인기가 엄청 많죠. 그리고 통상 과거 경험상 대충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대단지기도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에이 별로야, 에이 아무 이런 식의 이렇게 관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란 말이죠. 이걸 줄여가지고 아파텔 이렇게 건설사가 용어를 만들어낸 건데, 그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외관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그거하고 지금 그 아파텔이 똑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얘는 오피스텔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텔은 5구제곱미터 이상, 지금 60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취득세가 4.4%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 아파트는 3억짜리 샀는데, 예를 들어서 1.1% 330만 원 취득세 냈는데, 이쪽에서는 4, 3, 12 한 1200만 원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세를 낸다고. 본인들은 처음에는 모르겠죠. 또 첫 해년도는 건설사가 그 취득세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4.3%는 이게 3.3%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겠다. 그래서 또 혹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10년이나 5년이나 살고 나서 이걸 되팔려고 해요. 상대방이 4.4% 내는데 사겠습니까? 거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거꾸로 여기 저쪽 아파트는 똑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가 만약에 4억인데 내 것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은 취득세가 440만 원인데 내 거는 얼마예요? 4, 4, 16, 1600만 원이 넘어버리겠죠. 거의 1700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거꾸로 빼줘야 돼요? 시원하게 한 1500이나 2000을 빼줘야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취득세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분류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오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실, 오피스. 근데 이걸 이렇게 내부만 주거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아파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을 받고, 그래서 지어놓는 아파트 그 세대수 평형수도 같은, 예를 들어서 33평이라 해도 아파트가 훨씬 더 넓고요. 그 아파트는 훨씬 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발코니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으로 더 주어지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받아서 암목지수가 적용되고, 암목지수라는 게 벽에서 벽간 벽 중심에서 벽 중심의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그 안방에 있는 벽 표면을 우리가 육안으로 잴 수 있는 실질적인 면적은 벽 겉에서 겉. 근데
그 건축법으로 적용된 것은 벽의 중심이 있잖아요. 벽 두께가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러면 15cm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면적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하여튼 아파트는 뭐라고 하냐면 외관상 모든 것이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모든 법은 어떻게 돼? 아파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행정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장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10년 장기 임대. 우리는 뭐냐면은 임대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5년 단기 임대, 10년 장기 임대. 이렇게 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뭐 좀 몇 년 돼가지고 5년짜리를 1년 좀 줄여서 4년으로 해주고, 10년짜리를 또 2년 줄여서 8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8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이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4년짜리나 5년짜리를 들어가면 건설사와 나가 상승분에서 반띵 나눠 먹은 거고, 분양 아파트를 들어가야 그 상승분을 내가 다 먹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잠깐 뭐 기사를 간략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34평이고 임대아파트 아파트리 219세대인데 8년 임대아파트 아파트리 만난 실속형 주거공공 광천 중해마을 센터 24일 오픈하고요. 광주 서구 농성동 4217에 22사시 1원에 들어서는 광주 중해마을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7층 3개동 219세대 구매 임대아파트 150세대인데 일반 분양 아파트는 69세대입니다. 단지는 임대아파트와 아파텔로 이루어져 임대분양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광천 중해마을에는 광주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성 광천 지역의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기회로 손꼽히고요. 최근 몇 년간 광선, 농성 광천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 건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 55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천 중해마을의 센터는 8년간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속아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은 허구에서 보장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 뒤 8년간 충분히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민간 임대 아파트는 거주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이런 말도 아주 이렇게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분양받을 때 취득세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일반 분양 아파트 달리 전매가 자유로워졌으며 투자 이축으로 접근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입자들은지 투자자들은 손해 보는 거고 건설사들은 이익을 왕창 먹는 구조인 겁니다. 광천 중해마루유는 광주 임대아파트 최초로 인공지능 ICT 시스템을 도입했고 태양광 패널에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 관리비 전략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내부 3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어 전용률 78%에 달하는 등 면적도 높고 효율적이다. 이건 유스케어 터미널과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은 도보 10분 이내로 활동할 수 있는 위치이고 광천동 각종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기아차 광주공장 일신방지 KBC 광천동 메디컬타운이 가까워 직장 주거 근접성도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광천동 재개발구역 비롯해 일대의 아파트 공급이 건물을 이루고 있고 광천 중해마을 센터는 24일 주택전시관 오픈한 뒤 6월 2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동호수 공개 추첨 진행되고 이날 공개 추첨 개그맨 변기수가 진행을 맡으며 박현미, 지원이 등이 공연이 펼쳐지고 광천 중해마을 센터 주택전시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 164-80에 있고 문의 전화는 062-352-4500건인데 통합뉴스룸 김누리 기자분이 기사를 상방신문에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제 생각은 다른 또 뭐 좋은 점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절대 이런 아파트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늘자 광주뉴스에 봐보면 광주광역시 재개발 지역에서 경찰 모 경감분이 다운계약서 사건 진행 내용을 관련 공인중개사한테 일부 유출돼 가지고 대기발령되고 구속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따라서 광주 전역에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돼서 단속 진행이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